결혼식 사진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자마자 남편은 다른 여자의 침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도 한 번에 눈물 흘리다 용서하는 흔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신혼집 침대에서, 병원 복도에서, 제가 밤새 홀로 간병하던 바로 그 시간에도 벌어진 일들,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는 말, 그 말은 남의 집 이야기라 생각했어요. 시댁 꾸준히 일 도맡아 이일저일 하다 보면 언젠간 돌아봐 주겠지, 회사부터 요청하지도 않는 집안 대소사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 남자가 흉기를 들고 저를 협박하던 순간, 제 아이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던 날, 그리고 결국 병들어 초라해진 그 남자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던 마지막 장면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분노를 삼키고 몸이 망가지고 아이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끝내 무너진 건 저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아직 싸우고 있는 분들, 아니면 그냥 세상이 공평하다는 걸 믿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비슷한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사랑했고 평범하게 결혼을 꿈꿨으며 평범하게 행복한 가정을 원했습니다. 친한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첫 만남부터 너무나 이야기도 잘 통하고 유머러스하며 운동도 잘하는 그가 마음에 들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났기 때문에 더블 데이트도 하며 모두가 같은 자리에도 함께 술도 마시고 카페 탐방도 하며 즐거운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의 반지 청혼을 받은 날, 저는 드디어 그 평범한 행복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걸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두렵지 않았고 옆에 선 남자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새하얀 카라부케를 던질 때 친구들이 서로 받겠다고 한바탕 소란마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객들이 돌아가고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왔을 무렵의 일입니다. 결혼식 앨범 속 사진들이 아직 손에서 냄새가 날 것 같던 그 시절,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침대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설마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이런 몹쓸 생각을 하다니 나도 참. 그가 얼마나 좋은 남자인데 믿음이 눈을 가렸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기를 뒤집어 놓는 날이 잦아졌으며 이유 없이 예민하게 굴 때도 저는 그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신혼집 침대. 저도 누웠던 그 침대에서 그 남자와 다른 여자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분노가 너무 커서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걸,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걸, 상대가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남편의 외도 상대 중에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을 소개해준 당사자였어요. 제가 밤을 새워가며 시부모님을 간병하던 그 시간에 남편과 제 친구는 함께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링거줄을 붙잡고 혼자 졸고 있었고 그 남자는 제가 믿었던 사람과 침대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상한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외도가 드러났을 때 저는 한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사과. 그것 하나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무릎을 꿇는 모습,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장면. 드라마에서라도 봤던 그 장면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야 뭔가가 정리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제가 증거를 꺼내 들고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사과 같은 건 없었어요.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그녀도 역시 시덥지 않은 반응이고.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 귀찮게. 좋은 남자 소개시켜줬더니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야, 둔탱아.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 혼자 깨끗한 척하고 있네. 오빠에게 말하면 너 알몸으로 쫓겨날걸. 와장창 식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쏟아지고 음식이 사방으로 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그는 오히려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그런 족속들의 겁을 줘서 사람 통제하는 더러운 방식이었어요. 네가 미쳤어.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피해자인데, 분명히 배신당한 게 저인데 어느 순간 그의 말투와 눈빛에 짓눌려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집고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의 과민 반응으로 둔갑시키는 수법. 그 남자는 그걸 본능적으로 아주 능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을 꺼냈을 때 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랑 안 살 거면 같이 죽자.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광기가 아니라 냉정함으로 그 말을 했다는 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앞이었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오열하는 저를 보면서도 그 남자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타인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저는 다음날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이혼한다는 소리는 차마 못하겠고 김서방이 장기간 출장이라서 석 달간 있겠다는 거짓말을 했는데 친정엄마는 김서방 성품을 믿었어요. 협박이 두려웠던 것도 있었고 아이를 생각하면 무너졌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학교에 갔을 때 아빠가 없는 아이라는 시선과 이 결혼을 내가 포기하면 아이에게 엄마 잘못 만나서 아빠 자리가 결핍된다라는 이상한 죄책감, 그리고 남편이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으니 어쩌면 이제부터는 바뀔 수도 있다는 마지막 희망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붙들었고 저는 결국 그 집으로, 그 남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지옥의 시간만 연장하는 미련스러운 재결합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정말이지 후회합니다. 내 영혼과 감정을 갉아먹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 거예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 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한 번 걸렸으니 이제 무서울 게 없었어요. 너 알고 왔잖아. 나하고 살려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돼. 외도는 계속됐습니다. 동네 여자, 회사 직원, 술집에서 만난 여자. 그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외도 상대 여자와 몇 날 몇 시 어디서 만난다는 메모까지 대놓고 흘리고 외도를 자기 허세에 과시 삼았어요. 저는 분노를 어디에도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폭력이었고 조용히 참으면 참을수록 그는 더 깊이 짓밟았습니다. 분노는 삭아서 몸 안에 쌓였고 저는 먹는 것으로 그것을 눌러담기 시작했습니다. 폭식이었습니다. 터질 만큼 먹어도 배가 고팠어요. 먹는 순간만큼은 세상 시름을 잊게 되고 먹는 것만이 위로가 되었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로 채워야만 버텨지는 것 같아서 먹고 또 먹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대신 음식을 씹었습니다. 그게 잠깐이라도 깊은 해방감과 잠시나마 행복 호르몬을 줬으니까요. 몸은 당연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것마저 무기로 삼았습니다. 제 살을 손으로 집으며 흔들었습니다. 역겹다. 여자 몸뚱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올 맘이 나니? 너 때문에 내가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 단어 하나가 칼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거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몸이 혐오스럽게 느껴졌고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새벽 시간대도 귀가 하지 않는 남편의 방을 보며 한숨을 쉬며 편의점에 가서 빵과자 음료수 쇼핑을 하고서 먹어댔어요. 그날 밤도 제 친구와 있는 게 뻔했죠. 체중계는 이제 세 자리 숫자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는 이제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맞는 바지도 없었고 급한 대로 남자 추리닝을 사서 입었지만 그조차도 사이즈가 작았어요.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불화 속에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알아채고 있었지만 제 자신도 간신히 버티고 있어서 끝없는 무기력에 제대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가장 아픕니다. 결국 아이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이가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이지 않으려고 벽을 짚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정확히는 뭔가가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더 이상 참는 게 불가능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건 어떻게든 버텼는데 아이가 무너지는 건 단 하루도 더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숨이 헉헉 차서 무거운 몸뚱이를 보며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친정 식구와 친구 지인들의 혐오스러운 혀를 끌끌 차는 눈빛이 오버랩되었어요. 그만 좀 먹어 살 좀 빼 여자가 이게 뭐니? 김서방이 바람필 만도하다.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렴. 학교에 갔을 때도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잽싸게 피해버리는 학교 엄마들.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죽을 만큼 운동하고 아이를 위해 죽음의 다이어트 밥 한 숟가락만 먹고 다이어트를 했고 서서히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저장해 온 문자 메시지들.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버리지 못했던 모텔 영수증들. 어느 날 무심코 틀어놓았던 녹음기에 담긴 목소리들. 저는 그것을 변호사 앞에 놓았습니다. 상간 소송이었습니다. 외도 상대방 그 사람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 서면 모든 걸 쏟아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해온 것들을 생각하면 이 법정이야말로 처음으로 제 말을 들어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든 증거를 무력화하려 했고 상대 여자도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증거가 있었고 그 증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돈은 처음부터 어디에 쓸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치료비였습니다. 아이가 상담을 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돈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혼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조금씩 넣어뒀던 교육보험을 아깝지만 해지하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일단은 내가 살아야 아이도 사는 거니까요. 저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겪어봤고 두려움보다 단단함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병수발을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저에게 떠안으려 했던 거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저에게 돈 한 푼 안 주고 이혼하겠다 너희들 먹여 살려야 되냐 소리친 사람입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게 너에게 이용당하지 않겠어. 그냥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넓지 않아도 됐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하고 무서운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아이와 처음으로 밥을 먹던 날 어떤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그냥 앉아서 밥을 먹었던 그 평범한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있는 것을 제대로 굴리고 싶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며 큰돈은 아니었지만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를 마련했어요. 어찌나 감사한지 적지 않은 나이에 저에게 일을 주신 신께 감사했어요.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소액으로 공부하면서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아파트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저는 그 상승분을 발판으로 삼아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작은 땅도 조심스럽게 매입했습니다. 운이 따라주기도 했지만 제 매물 고르는 안목은 주변에서도 인정해줬어요. 그 남자 옆에서 10년 넘게 배운 게 있다면 그건 역설적이게도 무너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짓밟혀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법을 그 시간들이 훈련시켜줬습니다. 그가 더러운 상간녀들과 흥청망청 빚더미에 앉아가는 동안 저는 자산을 쌓아갔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온 건 이혼하고 꽤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뜨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전화는 예전과 다른 전화라는 걸. 돌아가고 싶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흐흐흐. 돈도 모조리 사기당하고 사채 일수꾼들에게 쫓기는 처지야. 배고프다.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외롭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남자 앞에서 오열하며 매달리던 목소리와 비슷한 온도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인간 말종이 아직도 나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너와 앞으로 엮일 일 없어. 내 아들 앞길 막지 마.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여전한 게 차라리 감사했어요.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에서 나온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조용하고 깊은 웃음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접근금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남자가 아이 학교 앞에 어슬렁거리며 연락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유학과 동시에 취업병행 실리콘밸리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서 저는 아이의 등을 오래 두드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손을 흔드는 아들을 보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있다고. 엄마 다녀와서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할게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그때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엄마를 또다시 괴롭히면 제가 가만두질 않겠다고 했어요. 그날 결심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지켜드리겠다고. 그 남자가 짓밟으려 했던 것들이 결국 사라지지 않고 저 멀리 날아가고 있다고. 끝까지 저를 망가뜨리려 했던 남자. 그 남자는 지금 빚을 지고 건강을 잃고 곁에 아무도 없는 방 안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내 이름으로 된 자산을 관리하고 아들의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으며 웃고 있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짓밟힐 수 있습니다. 참는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사람이 결국 남는다는 것. 쓰러져도 난 다시 일어날 거야. 아이와 살아나야겠다는 각오를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 그리고 진짜 무너지는 것은 책임감 없이 쾌락만 쫓고 남을 짓밟아온 사람 쪽이라는 것. 저는 아나무인 인간 말종에게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혼자 버티고 있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